2022년 제17회 인문주간은 10월 마지막 주간에 전국 17개 도시, 그 다음에 30개 인문 한국 플러스 등 40개의 사업단이 연계하여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초대형 인문 행사입니다. 여기 우리 구미 인문도시 지원사업단은 올해로 3년차 접어들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구미 곳곳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문주간을 마련하여서 주간을 마련해서 이제 구미가 가지고 있는 인문 자산을 활용하여서 다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아까 소개했던 손밴드의 헤이 주댐무로 첫 곡을 열겠습니다. 예, 인사하실까요? 네, 처음이니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손밴드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댐무 청해 듣겠습니다. 흥이 나시면 어깨를 흔드시거나 박수를 주셔도 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야, 널 만나기 전 설렘이 더해가고, 영화를 보러 갈까, 어디로든 떠나볼까, 투명하게 물든 거리를 함께 걸어볼까, 조금 더 가까이 작은 우산 속에 내 한쪽 어깨 끝이 다 젖어도 난 좋은 걸, 널 사랑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기분 좋은 느낌이 변함없길 바래, 널 사랑하나 봐, 자꾸 보고 싶어, 매일 모닝 커피를 너와 들고 싶어, 언제나 힘겨울 때 내게 올 그런 사람, 애써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가끔씩 화를 내고 때론 내가 돌아져도 오랜 친구처럼 살며시 나를 꼭 안아줘, 조금씩 다가와 나를 보여줄게, 은은한 향기처럼 나의 곁에 머물러줘, 널 사랑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기분 좋은 느낌이 변함없길 바래, 널 사랑하나 봐, 자꾸 보고 싶어, 모닝 커피를 너와 들고 싶어, 널 사랑하나 봐, 꿈은 아니겠지, 비를 타고 찾아온 수줍은 내 사랑, 널 사랑하나 봐, 너무나 행복해, 언제나 투명하게 나만 사랑해줘, 또 amor éternellement.
자, 이렇게.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김종헌 문학평론가 선생님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는 우리 동화 작가 조소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우리 포지션이 여러 개지만 오늘은 책방지기, 책방을 경영하시는 하정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그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1대1로 앉아서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먼저 저는 다른 거보다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데 우리 김종훈 선생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사실. 근데 세 분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게 된 경위는 공통점은 세 분 다 구미와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됐는데 구미와의 인연이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를 하면서 그 안에 소개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헌입니다. 네. 네, 박수 많이 주셔도 됩니다. 네. 구미가 저는 고향입니다. 그 출생 본적은 선산 옥성이고요. 그 가라골이라고 주화 이리가 아마 선산에 계시는 분은 알 건데 거기가 이제 제가 태어났고 성장했는 곳은 선산읍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산군 선산읍 구미는 선산군 구미면 이랬지 싶은데 선산 그 이문동 이라고 아주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김재규 장군 그때 당시엔 장군 그랬는데 지금은 뭐 조금 역사적 평가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 생가가 복원돼 갖고 있어요. 그 바로 한 10m쯤 거리에 그러니까 사이 골목길을 두고 지금 부모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선산 국민학교를 4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청운의 꿈을 안고 대구로 간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대구로 나가서 한참을 떠돌았습니다. 떠돌다가 이제 다시 또 대구 와서 90년 초에 한 10년간 결혼하고 대구에 있다가 다시 또 대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그 고향인데도 고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어릴 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나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좀 이따가 뭐 그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문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 경북 쪽 아동문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이제 선산에 대해서 매력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 이쯤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션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인사 됐습니까? 네. 됐으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엄청 예전에 그죠 구미를 기억하시는데 요 얘기는 조금 묶어놓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때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조소정 선생님께서는 제가 질문 안 드려도 뭐 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지금 뭐 그죠?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소정입니다. 네, 저는 1993년부터 2013년 1월까지 거의 20년을 구미에 살다가 지금 경기도 군포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 구미는 좀 그 감동이 됐어요.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첫 아이가 3살 때 이곳에 와서 둘째를 낳고 아이들 대학 다 들어가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문학 활동하고 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구미 일대학도 보고 건물 보면서 막 생각이 나가지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뭐 저는 구미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네 기차를 2시간 반 넘게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동화 작가의 꿈을 그 어릴 적에 꿨던 그 꿈을 딸이 이제 일깨워줘가지고 시작이 돼서 뭐 여기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문화활동하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우리 문우들께서 막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뭐 또 오셔가지고 막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나를 아는 분들이 계신 이곳이 정말 너무나
제2의 고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에 그리고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막 그 역도 변해서 제가 막 두리번거리고 낯설게 막 느꼈는데 지금 이사 간 지 한 9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이 변화가 돼서 아 구미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3일 문고 이렇게 큰 문고를 제가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와본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근데 또 이렇게 와 보니까 와 역시 이렇게 큰 서점이 시마다 있어야지 뭔가 시가 구심점이 돼서 뭔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그 뭔가 좋은 행사들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선생님 그 참고로 20년 전이 가신 지가 2013년 맞으신가요? 2013년부터 소급해서 20년 동안 사시다가 올라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하정민 선생님께서는 자기소개해 주시죠. 구미와의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이제 그림책 산책이라는 그림책 전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입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저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제 대구에서 나왔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이제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다가 구미로 와서 지금 정착한 지 한 8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구미에서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의 구미는 살고 싶지 않은 도시였어요. 깜깜하고 왜요? 네, 깜깜해서? 컴컴했어요. 정말 컴컴했어요. 그때는 이제 회식 같은 거 한다고 금오산에도 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금오산도 컴컴했어요. 그래서 금오산에서 이제 회식하고 구미역으로 이제 기차 타러 가기 바빴던. 그러니까 구미를 뭔가 이렇게 둘러본다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나의 직장이 있는 곳이지. 구미에서 뭔가 즐길 거리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구미로 가게 됐다고 했을 때는 울고 싶었어요. 아, 나 그 도시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던 도시였는데 아까 이제 조소정 작가님께서 조금 목소리 막 떨림이 있으셨잖아요. 20년을 산 그걸 이제 감회를 생각하시면서 좀 떨림이 있으셨는데 저도 만약에 구미에서 평생 살지 않고 이렇게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거나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미에 와서 제가 이제 그림책을 사랑하게 됐고 또 이렇게 책방까지 열게 됐고 그러면서 누구보다 구미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사회를 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을라 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저도 좀 한 말씀 해야 되겠는데요. 사업이 3년 차 되고 그전에는 구미를 몰랐다가 구미를 알게 되니까 저 두 분 선생님들 말씀 울컥하는 심정을 제가 10분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구미가 아마 특별한 도시가 되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미와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선생님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 포지션이 문학평론가로 오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론가 쌤도 계실 수도 있고 작가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서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문학평론가가 되셨는지 혹은 질문을 바꿔서 하여튼 그러한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동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오늘 털털 털립니다 지금 오늘. 근데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어떤 모든 서사는 사후에 만듭니다. 뭐 이런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글 속에서 보면 되게 거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평론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아동문학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동화 작가가 되어 또는 어쩌다 보니 동신이 되어 이런 표현들을 그 종전의 작가들이 많이 썼었어요. 그럼 도대체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는 그게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서사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가지고 또 뭐 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어서 뭐 이런 거 우리 흔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학교를 가라고 해갖고 계속 학교 간 기억은 분명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 조금 나름대로 좀 후회 같은 걸 했는 거는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진학을 했다는 거. 저희 때는 중학교 때도 연합고사 제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뭐 그 학력고사라는 거를 쳤는데 쳐서 또 대학을 그랬을 때 어떻게 딴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중학교도 떨어져서 중학교 때도 재수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대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 게 뭐냐니까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 읽고 이렇게 좀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문열이는 서울대학을 갔다가도 때려치우고 나왔는데 이건 뭐 지방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못하고 이런 것들도 들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제가 어떤 취직할 일이 있어갖고 고등학교 그 뭡니까 지금 생기부로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뭐 학적본가 그럴 때니까 1학년 때 장래희망도 소설가, 2학년 때 장래희망도 소설가, 3학년 때도 소설 이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학생 그런 고등학교 학적부를 떼보고 저도 이제 사실 놀랐어요. 또 그걸 고민해봤죠. 왜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가? 특별하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뭐 공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뭔가 모르게 그게 좀 그냥 재밌어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딴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저 졸업을 하고 하다가 정말 아까 어쩌다 하는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동시를 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하고 난 이후에 공부를 이제 그 뭡니까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하니까 이제 창작보다가는 그 다른 사람 작품을 분석하고 뭐 텍스트를 이제 좀 소개하는 이런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문학평론가라는 그 좀 분에 넘치는 이름을 있는 사실은 어디 가서 문학평론가라고 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아동문학 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주 그 배너부터 시작해갖고 뭐 문학평론가라고 거창하게 해놔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그런 하여튼 연유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책을 몇 권 정도 더 봤다는 거는 뭐 분명하지 싶습니다만은 그런 연유에서 평론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배너에 아동자를 붙일까 말까 좀 고민했지만 칸이 모자랐나 어쨌든 아동자는 뺐습니다, 선생님. 그건 뭐 네. 아동 뭐 이런 거는 뭐 평론가 그냥 뭐 평론가라고 또 네. 보통 문학 평론을 하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런 연유에서 평론가의 길로 들어서셨네, 그죠? 어쩌다 보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소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글 쓰고 싶으신 염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사를 만든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방송학과는 가고 싶었어요. 신문방송학과가 대구에 지금 옆에 계시는 그 계명대학과 모교처럼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계명대학교 신방과는 있었고 대구에는 없었고요.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학교는 서강대 신방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그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딴 길로 돌고 돌아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안 가셨습니다. 가셨으면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우리 만났어야 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동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동화를 쓰시게 되셨는지요? 네, 저는 데뷔는 동시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동시로 등단을 했는데 이제 구미에 제가 이사 와서 둘째 낳고 이제 이렇게 둘째 키우고 있는데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신춘문예 이제 동시가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동화도 배우고 동시도 배웠는데 동화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동시를 내보자 해서 냈는데 그게 조선일보에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다시 결혼해서 좀 더 글을 써보자 해서 한우리 독서지도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책을 접하다 보면 글을 쓸 수 있겠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독서지도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많이 없어서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팀을 막 4팀 5팀 하는데도 막 대기로다가 막 애들이 막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나중에 비면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안 짜고 책 읽고 막 이러냐고 너무 힘들어서 식탁에 엎드려 있는데 그때 딸아이가 10살인가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나는 엄마인데 직업이 엄마인데 근데 엄마는 꿈이 뭐야?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뒤통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으면서 제가 동화 작가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화 작가의 꿈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뭐 전집 막 이런 걸 사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방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런 동화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동화 작가 선생님한테 그 수업을 받았는데 이제 동시로 먼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꿈이 잊혀졌는데 다시 이제 해보자 해는 상황에서 글을 안 쓰고 제가 꿈이 동화 작가인데 글을 안 쓰고 애들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딸이 엄마가 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팀을 줄이고 대구에 알아보니까 대구의 그 영남대 이기철 교수님이 뭐 시창작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동화 창작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시를 배우면 동시도 좀 쓸 수 있겠지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시를 배우면서 그때 제가 구미의 그 근로문학상의 시루다 대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 이듬해인가. 그래서 시를 써서 상도 받았지만 그러면서 동시를 썼는데 그것을 아동문에 냈는데 그게 이제 당선이 돼서 그래서 동시 작가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시도 쓸 수 있는데 시보다는 아동문학을 해야 되겠다. 제가 시를 상은 받았지만 딱 끊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동시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동시를 열심히 하다가 제 원래 꿈이 동화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화를 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막 대학원을 가볼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단국대학의 그 아동문학 창작 그러니까 문해창작학과에서 아동문학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구미에서 내가 거기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4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40대라서 서울까지 한 왕복 9시간인가 그거를 한 2년간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해서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09년도에 상을 한국 안드레선상 은상을 타면서 이제 2012년도에 첫 동화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지금 동화 5권, 그다음에 아니 동시집 5권 동화가 지금 11월 나오는 것까지 한 5권인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비중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쩌다가 아니라는 거. 저는 어릴 적에 꿨던 꿈을 그것도 딸이 일깨워줘서 딸로 인해서 제가 그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2년간 제가 그 9시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막 여기서 박수.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자르거든요. 말씀을 자르는 질문이 있고 안 자르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안 자르고 계속 경청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자를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상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상이 나왔으니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마무리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정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책방을 운영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쩌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그 책방이 어떤 책방인지 어쩌다? 네, 저는 같은 선생님 그거네요. 말씀 듣다 동물이시네요. 보니까 어쩌다가 책방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구미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독립책방 책봄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 책봄이 금오산 쪽에 또 작은 책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책봄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네.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 책봄의 간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간판에 이제 보름달처럼 동그란 간판인데 책봄이라고 크게 적혀 있고 밑에 영어로 북앤 비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책과 맥주? 구미에도 이런 책방이 그때 이제 책맥 이런 것들이 유행을 조금씩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막 드디어 구미에도 이런 게 생겼어. 그렇게 조금 되게 신이 났던. 그래서 책봄 사장님이랑 이제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3일 문고가 생겼죠. 그래서 3일 문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버선발로 진짜 막 뛰어와서 오픈했을 때 진짜 거의 매일 왔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이 공간 구미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진짜 왔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나도 책방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구미에 이제 조금씩 책방 서점 이런 곳들이 생기면서 나도 나 그림책 진짜 좋아하는데 내 목표가 그림책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건데 네. 그 방법은 책방을 하는 거다. 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장님 저 책방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막 여쭤보기도 하고 사장님이 책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책봄이 1층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선생님 여기서 한번 책방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이제 덥석하겠다고 네. 했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어쩌다가 하게 된 네. 거죠. 예. 네, 예. 부단히 노력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박수로 해주시고 저분이 자꾸 그 시선의 지향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졸로 가죠, 그죠? 저기서 3일 문고 그러면서 자꾸 가요. 뭐 사장님 그러고 뭐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보시는지. 자, 저분이 3일 문고 김기중 대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차 지금 북콘서트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매대에 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공간을 옮겨주시고 직원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노가다를 하시면서 저도 좀 도와드렸지만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항상 공간을 내주셔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사는 여기서 가름하기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큽니다. 구미를 읽다 어린이에게서 구미의 미래를 보다. 우리가 조금 제목을 보고 그죠? 조금 어려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누구겠습니까? 이야기를 펼쳐가는 동안 주제에 맞게 좀 이야기를 모아갈 텐데요. 먼저 조소정 선생님 책에 동화책이 여러 권 있던데요. 제가 이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동화책에는 보니까 뭐 기후, 생태, 그죠? 환경, 오염 뭐 이런 동화책이 많던데요. 뭐 어떤 동화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어떻게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엘버트로스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장편 동화인데요. 그걸 쓰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사진 어떤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진 작가님인데 그분이 그 새 뱃속에 막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린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새가 이렇게 쓰레기를 먹고 죽을 수가 있지? 그래서 조사를 자료를 하면서 이걸 동화로 쓰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동화를 준비를 했는데 거의 7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하고 출판사 보냈다 떨어지고 뭐 어디 공모전 넣었다 떨어지고 고치고 하면서 7년 만에 완성된 건데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이에요. 제가 경기도 평택 쪽 서탄변 뭐 이런 데서 태어났는데 농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동물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동시나 동화나 동물을 소재로 한 그런 책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근데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 원인이 뭘까? 뭔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닥쳤구나. 이러다 보니까 예, 기후에 관한 교양서도 쓰고 하면서 예, 제가 좀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예. 그러면 선생님 나는 엘버트로스다 읽어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걸로 되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분들은 동화니까요. 아기들은 읽었고 혹시 소개 잠깐 줄거리 대략
네, 그 엘버트로스의 네. 생애를 다룬 건데 네. 얘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쓰레기로 해서 죽어가지만 그 전에는 그 새털을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어요, 업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섬에 그 배들이 와가지고 새를 잡아서 그 털로 이불 만들어가지고 죽어가고 거의 막 죽어갔는데 또 여러 나라에서 복원도 하고 또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대를 이어서 살게 됐지만 또 이번에는 또 어려움이 쓰레기로 인해서 그 쓰레기를 그 아기 새한테 먹이면은 그 아기 새가 이제 몸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죽는다기보다 그 쓰레기를 먹으로 인해서 다른 먹이도 못 먹고 또 날지를 못하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얘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진을 보고 저도 몰랐다가 그걸 보고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얘 생애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주인공 사라도 나오고 또 이제 거북이 또 쓰레기 먹고 죽어가는 거북이도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그 바다 생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막 되게 해를 입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의 다 드시는 게 있어요. 네. 뭐죠? 예, 6글자. 예. 6글자. 6글자인데 드시는 게 있어요. 쓰레기랑 연관된. 예. 어. 네,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아. 우리가 그 크레딧 카드 있죠. 그 크기만큼을 일주일 동안 먹는데요. 일주일 동안 먹는 양이 그 카드 양만큼. 근데 저는 아니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먹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생선을 먹는다 그러면 생선 뱃속에 생선 살 속에도 박혀 있대요. 뭐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연 환경 이 문제가 엄청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뭐 개개인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나 나라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그거까지는 제가 뭐 예, 이야기 스토리에서 실천의 문제까지 많이 쫙 갔는데, 그러면 저기 하정민 선생님께서는 그 동화책 관련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도 동화책을 보니까 그러한 동화책이 요즘 눈에 띄던데 요즘에 그림책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기후나 환경이나 관련된 동화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면서 그런 환경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요?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그림책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다루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거운 주제라도 그거를 좀 과감 없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최근에 그런 이제 동화보다는 저는 이제 그림책 책방이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은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과 이제 그림책을 읽고 그 그림 작가가 그림으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책방에서 이제 어린이 북클럽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이제 여기 시립 양포도서관에서 독서회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어린이 선생님으로서. 독서회. 예. 근데 그때 이렇게 좀 환경을 다룬 책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했었는데, 아까 작가님께서 이제 영감을 받으신 그 엘버트로스의 새 네. 사진을 네. 친구들이랑 같이 영상을 봤었어요. 아, 그 보셨습니까? 전시를 했던 예. 네네네 작가님께서 보셨던 그 사진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봤었는데, 이제 어린이들은 그게 어른의,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새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왜 플라스틱을 먹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건데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불쌍하다 그러지 않고요? 불쌍하다. 불쌍하다라는 거는 조금 뒤에 알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나서였고, 처음에는 조금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왜 생각이 없어?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지하게끔 해주는 게 저는 좀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의 경우에는 그림책 작가님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사실 전달하지 않고 그림으로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정토끼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은 이제 전봇대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버리잖아요. 한 명이 버리면 여러 명이 이렇게 계속 가서 버리게 되는데, 그 비닐봉지를 묶어둔 모습을 이제 그림책 작가님께서 토끼처럼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토끼로 쓰레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들이 뛰어다니고 쓰레기 차에 실리고 근데 터져서 이제 쓰레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어린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어떤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야, 저는 좀 놀랍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직까지 인식에 한계가 있어서 어른들이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김종호 선생님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요? 아니요, 그 아동 문학의 대전제가 네. 아이들이 사고 방식이 뭡니까 반이성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물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물병이 탁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얘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쫓아가서 탁 넘어져서 책상을 부딪혔을 때 이 책상을 어른이 나무라주면은 얘가 살아있는 나를 해코지했는 얘를 엄마가 나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되게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울음을 툭 꺼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대전제예요. 아이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살아있다고 보고 다 감정이 있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환경을 보는 문제는 어른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어른은 이성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나간다면은 애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자기하고 동일한 존재로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아동 문학을 하는 작가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뭡니까 이제 그런 그림 동화에 아까 쓰레기 봉지를 토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그래 했는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지식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그림 동화든 시든 동화든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망설이는 거, 그냥 어떤 분위기로 느끼고 또 이렇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 생태 문학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까지 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염된 현장을 고발하는 문학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건 일반 문학에서도 그랬었고 아동 문학에서 그랬었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고민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일반 문학보다도 훨씬 더 작가 입장에서는 시작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글의 난이도는 읽으면은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작가 입장에서 그것을 착상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그게 또 메시지를 안 넣는 듯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아마 아동 문학가들이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조금 연장해서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문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로 잡아야 될지 혹은 세부 장르로 아동 문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 문학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두 마이크 지향이 같은가 모르겠어요. 이게 꺼지면 이게 켜지고 이런 상황인데, 예. 안 나와요?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지, 차이가 발생해야지 이 장르를 그죠 했던 의미가 있는데 문학과 아동 문학의 차이가 조금 애매한데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쉽게 짧게 할 게 아니고 혼자 그냥 1시간 특강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얼마나 요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루하면은 좀 끊어 주세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6.25 전쟁 이전까지 또는 특히 조선 후기 이럴 때까지 아동복이 없었어요.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한복을 그냥 어른이 입는 것을 그냥 줄여 갖고 입는 거지
그나마 좀 이렇게 그 아동복이라고 얘기했다면은 소매에 그냥 이렇게 색동이 들어가는 색동 저고리 뭐 이런 정도였는 거죠. 사이즈의 차이지 아동복을 디자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동복 코너에 한 가보세요. 그 백화점이라는데 어른하고 다른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그 정세 맞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동의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린이는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몽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아이, 아해, 몽, 그다음에 동 뭐 하여튼 이런 것이 쭉 있었는데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어린이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유 유서의 질서 속에 가두었었고 애들 어른이 하는 걸 애들 못 따라가게 하고 전부 다 어른 중심이죠. 가부장제 찬물도 순서했다고 얘기하면서 아이는 항상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근대 1900년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만은 1900년대 이제 이 아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주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특징을 인정하는 아동. 그러니까 그게 5살짜리면 5살짜리 아이의 특징을 인정하는 아동, 그러니까 아동의 주체를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1900년대에 우리가 흔히 어린이날 그러면 방정환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방정환하고 김기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린이 운동을 하면서 어린이를 봉건적 질서 속에서 근대 아동으로 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어른의 연결고리 속에서 소유물처럼 이렇게 뭡니까 어른의 어떤 소유물처럼 인식하고 부모의 분신처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독립된 어떤 개체로 이제 떼내는 작업을 시작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정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방정환은 소년 운동가였어요. 방정환이 18, 19살 때 그것을 어린이 운동을 했는데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한 거죠. 일본에서 색동에 이런 거를 배웠고 일본에서 유학 갔을 때 암곡 소파라고 하는 자기 스승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암곡 소파의 소파를 따와가지고 방정환이 나는 조선의 소파가 되겠다. 그 암곡 소파가 일본에서 어린이 운동을 한 그런 그 어린이 운동가고 문학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라는 이제 호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물론 방정환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했습니다. 최남순도 그랬었고요. 뭐 이광 1분 남았습니다. 수도 했었고 그래서 아동 문학하고 이제 일반 문학하고 다른 것은 아동을 독립된 어떤 주체로 뗐을 때 그들만을 위한 콘텐츠 마련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른 것을 줘가지고 읽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들의 생애 과정에 맞게끔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는 것들 그렇게 이제 아동 문학을 구분하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그러면 1분 남았으니까 조금 1분 더 쓰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문학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용하고 그죠? 쓸모 없음을 주목해서 그죠? 그 쓸모 있음을 발견하는 그리고 좀 비루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약간 이런 양상인데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동 문학도 그렇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다른 아니죠. 아동 문학은 사실은 이제 유토피아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상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과 네. 이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모습에서 갈등을 겪되 네.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노드라 프라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얘기한 건 아동 문학은 봄 여름에 해당된다면은 일반 문학은 가을 겨울이다. 그러니까 네. 아동 문학엔 갈등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빨리 봉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바탕에 전체적인 거는 환상이 들어있고 아동 문학은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 태동돼서 여전히 낭만성을 깔고 있는 것이 아동 문학인 거죠. 근데 이게 덜 어둡지가 않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동 문학에서도 이제 그런 그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네네. 결국은 대전제는 이제 그쪽으로 모아지는 아동 문학계에서도 좀 논쟁이 있겠습니다. 그죠? 논쟁이- 학자에 따라서 그죠? 아니요. 그 이 부분은 이제 대체로 좀 합의가 됐습니다. 대세입니까? 아동 문학은 긍정적으로 밝게 가야 된다. 밝게 가야 되는 것이 대세고, 대세고. 그러면서도 이제 현실의 문제는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 공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문학에서는 좀 용어가 어려운데 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시적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 문학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서사, 시적 환상 이런 말들을 아동문학에서 쓰는데 그 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 서정시가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그 동일화되는 것처럼 아동문학에서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인데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의 어떤 반상이 갈등들은 들어가고. 이제 같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현실에 부조리한 것이 어린 아이들 정서에 소프트 랜딩하도록 그 한상이라든가 그런 게 좀 가미가 되어서 맞나요? 가우뚱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아닌가요? 되는데 이걸 딱히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좀 1930년대 카프가 있을 때 네네. 그때는 아주 우리 리얼리즘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어떤 네. 그런 그 소년 소설 동화들도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장르가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리얼리즘 문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동 문학에서 포함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낭만성을 네. 바탕으로 하는 것도 가야 되는데 네. 원래 그냥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니까 지금은 순수 동화 또는 순수 이런 말을 또 동화 앞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뭡니까 라인이 네.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한쪽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네. 애매하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시간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한 5분, 6분 쓰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평론가 선생님들 지분이 좀 많습니다. 작가님들 하시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풋노트는 아니죠. 그죠? 또 다른 창작이죠. 그죠? 우리 풋노트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살짝 그 이야기를 바꿔서 항상 우리가 3년 차지만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길게 갔으니까 지금 한 문장씩 얘기를 해주시는 그 우리가 항상 완급을 조절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지금은 짧게 얘기하고 한 문장 이상 얘기하면 자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까지 봐주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하정민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미의 장소 금호산. 이유는 이유야. 짧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구미시, 그러니까 시 안에 있는 국립공원은 네. 금호산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 그래서 뭔가 답니까? 접근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네. 금호산을 좋아한다. 네네네네. 집이 가까워서 집에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컴컴한 도시였던 저의 구미를 뭔가 다채롭게 만들어준 장소 중에 하나여서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중간에 접속사가 있었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만년체로 그냥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네 큐. 네. 금호산을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먼저 하셔가지고 됩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그 원호지구 그쪽에 대성지라고 작은 네. 호수가 있어요. 대성지. 예, 자, 왜? 네, 대성지. 왜 좋아하십니까? 연꽃도 피고 굉장히 거기 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거기 제가 산책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기억을 되살려서 구미를 좋아하는 장소. 예. 네. 굽이 있을 때 시청 뒤쪽 편 골목 그 도로 2차선 도로입니까? 그 동화백화점 가는 쪽으로 쭉 있는 도로 네. 그 도로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 도로 이름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 도로 이름 모르시답니다. 그러면은 왜 좋아하십니까? 거기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네. 그때 한때 그 시장님이 아마 안 치운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네.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은행잎이 수북히 깔려 있는 그게 네. 도심에서는 참 보기 드물게. 드물다. 근데 거기는 은행알은 없었는가? 은행잎이 하여튼 네. 수북하게 깔려 선생님 있었는데 지금 세 문장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네, 네, 그 부분이 그 좋았던 다는 것 다는 좋았던 마침표는 것 찍어야지. 좋았던 것 같습니까? 예, 세 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담론을 쭉 이어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한 10분 지체가 돼서 시작을 했고 지금 시간은 8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야기가 더 있지만 선생님들이 다들 입담이 좋으셔서 그죠? 이거를 풀어버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2부가 또 있거든요. 선생님 질문 주시고 질문하고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생님? 없죠? 2부에서 가셔서 네, 우리 이제 마지막 1부 마지막 곡으로 손밴드의 그 선생님 BCC의
How deep is your love 맞습니까? 네, 예, 잘했습니까? 네. 예,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흥겨운 곡인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잠깐만 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and that's all for me.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They should all just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I believe in you. You know the door to my very soul. You're the light in my deepest, darkest hole. You're my savior when I fall. And you may not think that I care for you, well you know down inside that I really do.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They should all just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and there's something. It's what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They should all just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How deep is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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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름 노을 지는 그 하늘 아래 가로수길을 따라 걷던 우리들, 많은 사람들과 땅끝을 부딪히며 걷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봤었고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온 듯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그날 난 기억하니 예전에 우리 꿈을 나누던 그 밝은 놀이터를 마냥 하늘만 보며 결국 잘 될 거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바보 같던 웃음이 순수했던 날 우리가 오늘도 그리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너 이제 그만 지겨워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2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동화 중에 한 편을 동시 한 편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네, 음악 준비되셨죠? 네. 예, 그러면 작가님의 동시 낭독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말이야. 조소정. 둥그런 어항에 사는 물고기 세상은 둥그래. 네모난 수조에 사는 물고기 세상은 네모야. 강에 사는 물고기 세상은 길고 길어. 바다에 사는 물고기 세상은 깊고도 넓지. 연습장에서 튕겨나간 곰 동시집 중에서 낭송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짧은 동시인데 굉장히 낭독을 갖다가 재밌게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의 질문지를 보고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보니까 작가님에게 동화 작가님에게 질문하는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조금 중첩된 질문들이 있어서 좀 모아 보면요. 몇 바퀴 돌아야 되니까 선생님들 정말 입담이 좋으셔서 마이크를 안 놓으십니다. 근데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길게 하면 잘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 하면요. 조소정 작가님에게 일단은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동화에는 다양한 동물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런 동물의 모티프는 보통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짧게 대답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네, 이번에 흥얼흥얼 노래하는 고슴도치라는 동화책이 10월 10일 날짜로해서 나왔는데 그거는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고슴도치를 키우게 됐어요. 그때 아들이 사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많이 방황하고 컴퓨터에 빠져 있고 했을 때 본인도 뭔가를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고슴도치를 키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사실은 고슴도치 하면 가시 있고 막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안 키우려고 하다가 그래 한번 키워봐라 했는데 암수를 사서 새끼를 4마리나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새끼를 이제 키우고 이러면서 아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들이 이제 김고를 갔거든요. 그래서 김고 가기 전에 얘네들을 제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못 만지거든요. 가시 때문에. 네, 아들은 이렇게 손에 대면 얘가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하울링이라고 해서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냄새를 얘가 혀를 핥은 다음에 자기 몸에 발라요. 그래서 그 냄새가 익숙한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키우니까 다 분양을 했는데 제가 아는 집에 새끼를 보냈는데 그 새끼가 결혼을 해서 또 새끼를 낳대는 거예요. 새끼가요? 네네. 그 아기 이거 욕 아닙니다. 아우 정말. 그거 아니죠. 네. 욕처럼 새끼가 새끼를 낳았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동화를 쓰면 좋겠다. 여기 계신 우리 추피 선생님이 막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고치, 슴치, 도치, 치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동화를 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웃음 포인트가 빵 터졌는데 너무 일부를 너무 우리 진지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일부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네, 참고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셨죠? 시민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근데 직접 키우셨으니까 정말 그죠? 간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셨으니까 더욱더 생생하게 동화책에서 녹여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종원 선생님께 평론가 선생님이시니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에게서 구미의 미래를 보다 주제에 맞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지금 어른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다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들이 다들은 아니고요. 많으시겠죠? 예, 키우는 부모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지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쁜 말 쓰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재미없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이하고의 일정한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이게 불가근 불가원인데요. 뭐 동화든 동시든 그런 소재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을 이제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질다, 디다, 뭐 또 뭐 어떻다 저떻다 짜다 디다 뭐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디다 아십니까? 경상도는 이로 바로 같은 경상도인데 좀 다릅니다. 어디 그래서- 경상도십니까? 그래서 선산 방언이십니다. 맞죠? 선산인 그렇죠. 선산이 디다. 뭡니까? 디다, 질다, 뭐 또 상주 선산 김치는 아마 좀 비슷할 겁니다. 방언 책이. 하여튼 좀 그런데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 밥을 못 해요. 뭐 내가 뭐 이제 멍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독서는 아까도 어느 타임에서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고전 읽기 방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홍길동전 뭐 그 이순신 장군전 강감창전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이제 방과 후에 읽혀요. 선생님이 따로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몇 명 이렇게 특별반처럼 해갖고 그거를 경진대회를 해요. 그때 어릴 때는 내가 선상국민학교 다닐 때 했잖아요. 김천 가서 시험 친 기억이 있는데 전국 경시대회처럼 쳐요. 그래갖고 학교별로 막 성적을 매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고 읽히고 막 줄거리 요약시키고 예상 문제집 풀고 막 이래요 보면 그거를. 네. 이게 이제 그런 형태의 책을 읽히는 것을 좀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야 됩니다. 모르고 읽고 알고 배제해야 읽고. 된다. 예, 모르고 읽고 알고 읽고. 그리고 애들은 그냥 그 분위기에서 그냥 이런 분위기구나. 내가 또 그러면서 스스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경험하고 연결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다양한 독후 활동들이 연령별에 맞게끔 체험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책을 보는 습관 자체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렇게 자기대로 읽어 나가더라도 한 번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니까요. 또 필요하면 또 그 책을 반복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너무 학습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애들은요 스스로 가만히 두면은요 같은 책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들은 뭐냐면 다 받는 걸 또 해봐 그 다른 책을 주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책의 구조와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이 작동돼요.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애들 이런 거 있죠. 재방송 만화 이런 걸 보면서 킥킥킥 굽고 자꾸 개입해요. 그 다음 장면을 알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서 그렇게 하는 주인공을 바보처럼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다르게 할 건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많아져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니면 동생이 있으면은 제발 책에서 저렇게 넘어진다. 저걸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상을 확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마 저 그림책 쌤 그 하신다 그랬지만은 특히 그림책하고 이런 거는 반복 패턴입니다. 마디 마디에 계속 동일한 어떤 장면이 일정하게 반복돼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하면서 책을 넘기거든요. 그러면은 맞으면은 내가 어떤 게임을 맞춘 것처럼 즐겁고 틀리도 그게 시험 문제 틀린 것처럼 뭐 질책이 오는 게 아니고 틀려도 즐거워요. 맞아도 즐겁고 그런 형태로 읽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학년 정도까지 저학년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다음 좀 됩니까? 그다음에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호흡 단위로 읽기 때문에 끊어읽기가 돼요. 끊어읽기가 되면 의미군으로 읽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문해력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하려면은 우리가 어려운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 책을 읽을 때 내가 그 의미를 모르면은 끊어읽기가 안 돼요. 근데 의미를 알 때는 정확하게 호흡 단위로 끊어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읽어가면서 그것도 독해가 되지거든요. 그걸 묵독을 하면 안 돼요. 소리 내서 읽으면은 조사가 들리거나 뭐 아니면 이러면 되돌아와서 읽거나 이래서 애들이 책 읽는 걸 딱 들으면은 아 제가 이해를 하고 읽는구나 이해를 못 하고 읽는구나. 그 다음에 낭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띄어읽기가 되고 맞춤법도 훈련이 됩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 데서도 사투리에서 해서 발음하고 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다 알아듣죠. 네. 책을 읽으면서 그 소리 내서 읽으면은 띄어쓰기도 되고 의미군으로 따르기 때문에 독해력이 빨라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언어를 적확하게 적재적소에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려운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도 그걸 정확하게 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애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이렇게 책을 해서 한 책의 줄거리 뭐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주제 이런 것들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 만큼 읽고 모르면 놔두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읽으면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론서를 한 2번 읽었고 모르면 안 읽어요. 두고 다시 딴 책을 보다가 안 좋으면 그게 물고가 돼서 또 이해가 되지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 마찬가지죠.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고 예쁜 말 쓰는 거는 굳이 뭐 지금 그 예쁜 말을 굳이 저는 좀 반대합니다. 좀 뭐 그래서 얄마 이러면 요새 애들이 되게 욕으로 하는데 저는 강의할 때도 대학생들 얄마 이러면 애들이 막 욕으로 알아요. 근데 얄마는 욕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냥 그게 공식 석장에서 내가 시험 보고 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인데 이게 이제 그거를 예쁜 말 고운 말을 쓰게 하는 자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입니다. 아이한테는 그 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휘가 안 늘어요. 글을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선생님들 다 느끼는 거겠지만은 글쓰기를 못하는 이유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글을 못 쓰지 글을 못 쓰고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언어밖에 우리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장시켜 주려면은 예쁜 말 고운 말에 그거를 지나치게 그 가두어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면은 얘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런 거 있죠. 이건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디다라는 말을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다 말 안 하고 대다라고 해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말 안 써요. 밥이 질다 안 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밥이 질다 디다 아니카고 디다라는 말을 내가 한번 이렇게 쇼크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번 얘기할 때는 밥이 질다 안 질다 이렇게 얘기하지 디다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근데 내가 글 쓸 때는 디다라고 안 쓰겠죠. 문장을 고칠 거 아닙니까? 저 표준어로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휘력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크게 막 계속해서 욕을 달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욕도 있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동물에 가면은 지금 우리 나이가 돼도
만나니까 마 새끼야 짜스가 니는 뭔 이거 그냥 여사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면 전부 부사장이고 이사고 뭐 교수고 선생 이래요. 근데 걔들이 자기 직장에 가서 그 얘기를 안 하죠. 그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감정적으로 막 이해하는 그런 욕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굳이 막 그거를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범위에서 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쇼크 먹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립니다. 네, 사죄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면 같은 책을 읽어도 그냥 두라. 구조를 터득하면 상상이 펼쳐진다. 그죠? 그리고 묵독하지 말고 낭독을 하게 해라. 그럼 자연적으로 그죠? 구조를 알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말을 사용하는 거. 그거와 연결해서 이게 예쁜 말을 쓰지 마라라기보다 거기 방점이 있는 것보다 그 여러 다양한 어휘들을 쓸 수 있게 확장시켜라. 이거 욕해도 됩니다. 이 말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좀 걸러서 네. 그러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교육 방법. 네, 하정민 선생님에게 온 질문 같아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대화를 나누셨던 분 같은데 그림책에 관심이 있다는 제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추천받은 일이 그림책 산책과 3일 문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림책 산책이 그렇게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컴컴했던 고민을 환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글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을 키우시며 책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고 이끌어 가시는지 궁금해요와 더불어 선생님이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하신다니까 체험하면서 느끼셨던 점도 한꺼번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12살이고 둘째가 5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방 오픈했을 때 둘째가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안고 있기도 하고 친정 어머니께서 대구에서 구미까지 기차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아이 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책방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남편도 되게 순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책방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정말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싸우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어떤 균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근데 남편은 조금은 편하게 살았겠죠. 그동안 편하게 살다가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뭔가 본인한테 육아와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씩 넘겨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삿대질도 하고 이제 매섭게 노려보고 그러면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우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명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잠시만요. 네. 그러면 남편분은 지금은 설득이 됐습니까? 어떻게 지금은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온다고 네. 나 오늘 저녁에 가야 되는데 조금 일찍 와줄 수 있어? 하고 포스터 이 네. 배너 네. 이미지를 남편한테 보내줬죠. 나 네. 이런 네. 자리에 나가는 네. 사람이 됐다라는 걸 어. 알려주려고 네. 보내줬더니 네. 왜 네 이름 밑에는 뭐가 없어? 뭐 어디 어. 학교 졸업이라도 적직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하는 일을 잘은 모르지만 사실 네. 그 관심사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어서 네. 네. 지금은 제가- 서점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은 음. 제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혹시 이게 좀 되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요. 안 되어서 인정을 안 해주는 해서 나가서 뭐 하는데 뭐 돈도 못 버는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서점이라는 게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가서 일이라는 거는 하는데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를 뭐 이렇게 많이 누린다거나 그런 게 없이 나가서 뭔가 일이라는 걸 한다고 나가니까 그게 지금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죠. 네네네네. 왜냐하면 많이.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부정에서 긍정의 애티튜드로 돌아섰으면 박수를 치려고. 박수 칠만 합니까? 네, 박수 치시죠. 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그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네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아까 그 활동하시면서 아동을 지도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저는 이제 아까 김종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권하는 책방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해서 아이가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도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그림책들을 함께 읽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림책 책방을 운영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선생님과 조금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뭐 확인한다던가 뭔가를 이제 제대로 읽었는지를 뭐 이야기 나눈다던가 그런 활동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림책을 읽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그런 독서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또는 도서관 이런 공간에서 이제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3일 문구도 있고 그림책 산책도 있고 또 덕분에 도서관에서도 되게 풍성하게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구미의 어린이들이 다른 어떤 지역의 어린이들보다 이렇게 책과 그림책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서점이라는 공간이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성격,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고 어찌 보면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직접 운영하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에 이러한 서점의 어떤 기능, 효용 이런 것들이 뭔가 인문학적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제가 좀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 아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 그 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 자꾸 시간을 재가지고 이게 예. 선생하던 버릇이 있어갖고 한 번 사죄드립니다. 떠들면은 네. 1시간 반은 그냥 쭉 그죠. 가버려야 우리 되는데 75분 수업이거든요. 예, 그래 가야 되는데 맞아. 그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학이 예술이잖아요. 예술 안에 문학을 넣어놔요. 근데 음악 감상을 하고 와가지고 그 음악의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 안 하잖아요. 영화 보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배우의 캐릭터라든지 배우의 연기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동화를 읽으면은 그 이야기 속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제 이 문자라고 하는 건 이게 이데올로기고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글이라도 지금 이렇게 논문으로 쓰는 거라고 동화로 쓰는 거는 논문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소설이든 문학은 메시지를 흩어버리죠. 메시지를 안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전 읽기 반을 어릴 때 했다고 할 때는 성장기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하는 질문 이런 게 있잖아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 오늘 그거 질문 아니니까 참 다행인데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 할 때는 내가 책을 한 권을 읽고 무슨 감명을 받아요. 이렇게 많이 읽어도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라고 딱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받았던 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술 행위로 책을 접하면서 책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일 지금 그런 집이 좀 덜하지 싶은데 가정집에 가면은 전집 사가지고 이렇게 책꽂이 딱 맞춰갖고 책 높이까지 쫙 맞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망. 그거 대망 이런 거 그죠? 대망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인데 애들 보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책 높이하고 똑같이 해갖고 쫙 전질로 50건씩 100건씩 넣어놓고 엄마는 뿌듯하죠. 자전거도 하나 받았고 그죠? 그 책 사면서 이렇게 쓰니까 되게 뿌듯한데 애는 그걸 보는 순간 질려버립니다. 저거 언제 어떡하라는 얘기야? 지금 저걸 갖고 내한테 어떻게 압박이 들어올지 공포심에 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방의 책꽂이는 이 그림책이라든지 책이 높낮이도 다 다르고 다 다른 이유가 다 달라야 돼요. 책 만지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전집으로 구입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책도 그렇게 이제 접근할 필요가 지금 시점에서 있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조소정 작가님에게 온 것 같아요. 선생님도 동시로 등단하셨으니까 동시인이기도 하시고 그죠? 자, 동화 작가가 되기 전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지 혹은 동화 관련 책만 읽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랑 작가로서 그런 솜씨가 좋아지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동화 많이 읽었고요. 이제 저는 소설을 참 좋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얘기하셨는데 펄벅의 대지를 읽고 굉장히 그게 두꺼웠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나 소설가가 될 거야. 학창 시절에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우연하게 제가 그 문화센터 이제 독서 지도사 강사로 일할 때 거기서 원장님이 무슨 수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온가 보니까 동화 작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거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해도 될까요? 했더니 언제든지 하시라고 하더니 원장님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들어가서 동시 동화를 배우면서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계속 못했는데 그때 조금 이제 해봤는데 아동문학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어릴 때는 그냥 동화책 읽고 막연하게 너무 이야기 재밌으니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쓴 사람 참 어떻게 이렇게 쓰지 나도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랬다가 우연히 동화작가 선생님한테 1년간 수업을 받으면서 그 꿈을 키우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을 좋아하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결혼하고 또 독서지도사 하면서 동화나 동시 이런 교양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사실 소설가 담을 좀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로 동화책, 동시 이런 거 읽었고 대학원 가서는 이제 좀 전문적인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읽었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소설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청소년 소설가인데 그 친구가 준 책도 막 어쩔 때는 반 읽고 못 읽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작가가 되려면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화만 읽으면 너무 편협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뭔지 요즘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성인이라서 제가 이제 동물을 또 소재로 쓰는 게 사실은 생활동화를 쓸 수가 없는 게 주변에 아이들 제가 못 만나요. 제가 이렇게 독서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못 만나서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활동화에서 벗어나서 이제 판타지 동화, 그다음에 동물을 소재로 한 동화 이런 걸 주로 쓰는데 근데 동화를 잘 쓰는 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본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그 동탄 북한문화센터 도서관에서 노을 북소리라고 시니어 대상으로 그림책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힐링의 목적으로 하는데 그분들께 제가 일기 숙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써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동화는 잘 쓰는지 몰라도 다른 글은 좀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너무 잘 쓰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펜팔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으로다가 메일로다가 펜팔 하시는 거예요. 어느 칼럼 리스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날 그분이 칼럼 리스트가 편지를 메일을 보내오시면 이분은 목요일날 아침에 보내신대요. 근데 처음에는 A4 한쪽 정도였는데 지금은 A4 5쪽 정도를 쓰신대요. 근데 일기를 써오신 거 보니까 그리고 책을 엄청 많이 읽으세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건 나는 진짜 내가 여기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수업을 주관하지만 난 여기 와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 선생님들한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엄청 읽으시고 그다음에 독서 토론 모임도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 일단은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그림책 그냥 공룡 목욕탕 이런 아주 할머니하고 손녀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하지 못한 것들을 그분들은 분석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전 이거 못 찾았는데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뭔가를 잘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게 되는 게 독서 모임에서 토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시니까 아 이거 나는 발견하지 못한 건데 해서 자기 혼자 읽으면 하나밖에 발견 못할지 몰라도 10명이 모시면 그 자기 것까지 해서 10가지의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비문고 이런 데서 독서 토론 모임, 독서 클럽 이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서점을 하면 좋겠다라는 북카페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못했지만 제가 그걸 하고 싶은 이유가 북카페를 통해서 저는 독서 모임을 해서 주기적으로다가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는 그것도 연령별로 해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서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도서관에서 그런 수업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고민이 저녁 시간이니까 시니어분들이시니까 좀 나오시다 안 나오셔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지인 찬스를 써야 되지 않을까 막 이 정도로 지금 네. 고민인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무조건 읽어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네. 그림책 하나 가지고도 읽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냥 뭐 너 느낀 게 뭐니? 어때? 이거 아니라 여기에 유리가 나오는데 유리는 목욕하기 싫어하다가 할머니가 공룡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공룡 빼앗기기 싫어서 이렇게 목욕하러 들어갔네? 하면서 너 같으면 너 얘가 왜 들어간 것 같아?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나라 너무 토론 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토론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의견도 발표할 줄 알고 상대방 의견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폭넓은 아이들 발전 이렇게 네. 성장하는데 네. 그것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좀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제가 흥분했네요. 예,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이라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내가 지금 집에 경기도로 가야 되는데 구미를 떠나기 전에 진짜 그죠? 그러한 지금 심정이 지금 절절합니다. 느낌이 오는데요. 요약을 하면 장르에 국한하지 마라. 그죠? 다양한 장르 책을 읽고 토론을 많이 하라. 그리고 이런 문화센터에 와서 많이 참여하라. 독후활동 등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보니까 시간이 8시 53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김종훈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제 무슨 많은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고 오늘 주제가 어린이에게서 구미의 미래를 보다인데요. 이제 미래를 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죠? 이야기를 좀 모아야 됩니다. 모으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문도시 지원 사업인데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인문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미 인문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구미가 산업도시인가 인문도시인가 이런 약간의 좀 사석에서 나누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차정민 선생님부터 쭉 하면서 간략하게 말이죠. 산업도시 같은지 인문도시 같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구미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 뭐 이런 거 있죠. 산업도시를 버려야 되는지 끌어안고 가야 되는지 인문도시를 버려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구미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짧게 얘기를 3분 하시고 김종훈 선생님에게 토론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해하셨죠 질문을?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요. 제가 그런 주제로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구미는 이제 공단 도시의 이미지가 크죠. 근데 저는 살면서 느끼는 거는 구미가 공단 도시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사가 아예 이쪽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구미를 아직도 그렇긴 해요. 이제 남편이 뭐 구미에서 일한다 하면 뭐 LG 다니나 봐, 뭐 삼성 다니나 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 엄마도 이제 친정이 대구여서 대구 계신데 뭐 삼성 공장이 나갔다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구미 계속 살아도 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의 시선으로 구미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구미는 대구와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남편 회사가 뭐 구미여도
집은 대구에 살 수 있고 남편만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너는 아이 키우고 교육적으로 어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대구로 이사 와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말들을 진짜 자주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래요. 너 언제까지 구미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들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화가 나는 거죠. 뭐 대구 사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대구 살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미라는 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난 여기서 터전을 잡고 책방을 하고 있고 남편 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서 살아야 되나? 나는 구미가 좋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인문 도시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이기보다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문 도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사실 3.1문고 그리고 그림책 산책 그리고 책봄 이런 서점들이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3.1문고가 열리고 책봄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구미에 이제 여러 선생님 저는 이제 오늘 조소정 선생님 만나면서도 구미에 이렇게 많은 시인님 작가님들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동시 시인님이나 작가님들은 거의 대부분 경기도 서울에 산다고 많이 알고 있지 지역에 이제 시인님이 계시거나 작가님들이 계셔 이런 거를 알 수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서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숨어 있진 않았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수면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3.1문고에서 이번에 뭐 구미책이 나오기도 했고 임소연 시인님께서 이제 사신 글쓰기 책 이렇게 글쓰기 글벗들이 쓰신 책이 나오기도 한 것처럼 이제 책봄에서도 책봄으로 인해서 이제 저자가 진서아 작가님이라고 이제 작가가 발굴되기도 했고 저도 책방에서 이제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래 동화 작가님이시지만 이숙현 작가님의 그림책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점의 어떤 역할이 인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산업도시 인문도시를 말씀드렸는데 그 방향성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책방지기로서 바라봤더니 서점이 나아갈 방향. 사실 서점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네이밍을 좀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서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말씀해 주시죠. 이번 질문은 간략했었는데, 네. 제가 살고 있던 시절에는 이제 공단의 이미지가 강하긴 했는데 이제 굉장히 활발했어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활발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그 어려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 너무 고민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그러지 않으니까 고민 안 하고 아이들을 좀 편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체험을 많이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책도 많이 읽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미에서 사는 것을 좀 자랑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자연과 같이 자연을 누리면서 또 이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주부님들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점이나 도서관, 그다음에 학교, 뭐 또 여기 그 구미시에서 같이 해서 뭔가 아이들이 문화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 구미 아이들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노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꿈을 키워가는 정말 제가 여기서 꿈을 실현했잖아요. 어릴 적 꿈을 여기서 동화 작가의 꿈을 여기서 실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는 엘버트로스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11월에 나오는 뭉치자 통일소년단 그 다음에 또 이 고슴도치도 다 여기서 초고를 쓴 거예요. 구미에 살 때 그것을 고쳐서 이제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구미에서 구미가 제 이야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자연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문인들하고 같이 문학 활동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또 그 합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화 활동 그래서 저는 뭐 중학생들도 뭐 진짜 문학서클 이런 게 이런 서점에서 할 수 있거든요. 도서관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뭔가 같이 토론하면서 뭔가 같이 네.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네.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구미에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구미에 있으면 생각보다 문화 공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동호회도 많고 책 모임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역할이 이제 다 모아주시고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잠깐 나눴던 대화 중에 말이죠. 구미가 설화가 많은 도시 이렇게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사실 구미가 산업도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미가 산업도시 이전에 구미 곳곳에 설화가 많다. 그 설화도 설화인데 네. 아까 두 분 얘기했는 것처럼 너무 좀 이상적으로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업가인 집안의 아이가 기업가도 될 수 있지만 문학가도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인문학자가 되어 있는 집의 아이가 반드시 인문학에 관심을 둔다고 우리 집 애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애들이 요즘에 이제 커갖고 다 딴 데 있다가 한 2주나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데 집에 냄새 이래요. 그럼 무슨 시골 노인 냄새 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온 곳곳에 지금 여기 뭡니까 3일 문고처럼 새 책도 하고 뭐 캐캐 먹은 책들 막 쌓아놓고 이러놓으니까 내가 봐도 냄새가 나요. 책이 또 장마철에 좀 꿉꿉하기도 하고 이러면은요. 전혀 내 전공하고 전혀 다릅니다. 3명의 아이가 다 달라요. 3명씩이나 있으니까. 예, 3명의 아이가 다 다르고 지 아버지가 뭐라는 이거 사진 보냈는데도 그거 뭐야 이러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구미는 공단 도시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삼성이 빠져나갔느니 뭐 하이닉스가 나갔느니 그게 아니고 그걸 다 유치해야 되고는 지금 이 아까 시청에 있던 분들 몇 번 오셨다 갔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뭐 하여튼 왜 하든지 간에 네. 중앙정부하고 해갖고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산업도시는 버리면 안 된다. 산업도시가 끌고 돼야 가야 되죠. 된다. 네. 구미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선산업이라는 이름을 구미시로 네. 만들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는 네. 산업도시가 돼야 되는 거고 잠깐만요. 동의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면 박수. 네. 네. 그리고요.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네.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애들이 전부 막 돈에 밝아가지고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유를 이제 부릴 수 있는 걸로 가려면은 한 분야에서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그쪽 분야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을 시켜야 되고요. 문제는 지나치게 쇳소리가 나지 않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뭐 이 책도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이제 해야 가야 되는데. 설화 이야기 전에 이게 아까 쌤이 어느 뭡니까 제가 메모를 했는데 어디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로 무슨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됐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19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단본부가 있으면서 공단본부에 박상봉 시인이라는 게 지금은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공단본부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근로자 무슨 뭡니까 백일장 글쓰기 이런 것들을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해서 뭐 수요 문학회라든가 각종 그쪽 지금 안에. 구미 안에 네. 엄청난 그 문학 단체들이 많고 시인 수필가 되게 많습니다. 네. 유명한 시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그 지나치게 쇳소리 나는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가지는 것들인 거고 네. 아이들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속에서 다양한 문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사실은 두 번째 왔어요. 왔는데 오늘 오면서 또 느낀 게 더 커졌고 보니까 확장이 됐고 뭐 서울에 있는 그 교보문고나 대구에 있는 교보문고에 버금가는 이게 네. 그렇게 교통 요충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큰 이제 구미의 아이들한테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서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미 시내에. 맞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어린이 도서관도 뭐 지금 본공연대 제가 그거는 듣고 나갔었는데 보진 않았는데 도서관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 있다라는 것들인 거예요. 문제는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각 도서관마다 주부 독서회가 있고 청소년 독서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활용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설화 얘기를 했는 건데 구미는 사실 이제 제가 자꾸 구미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선산이죠. 그렇죠. 선산으로 얘기했을 때 선산은 그 유교 문화가 상당히 지배적이고 이중환의 택리지에 선산 조선인제 반이 영남이고 영남인제 반이 선산이라는 얘기를 어릴 때도 들었는데 긴가민가했어요. 아이 뭐 그럴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기록에 나와 있고 실제로 엄청난 그 뭡니까 그 선비들이 나와 있었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 그 우리 선산의 우리 이문동 거기에 김재규 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서당공원이라고 하는 뭐 조그만 공원이긴 합니다. 거기에 장원 급제에 있는 사람들 그 전부 이렇게 비석처럼 그걸 다 새겨놨어요. 보면은 뭐 김숙자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사람들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원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육신, 생육신, 그다음에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해평 쪽에 나가면 의구총. 경북 도서관 안에 보면 향랑 그 뭡니까 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향랑 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소에서 다 전해 내려와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임진난 이후에 유교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걔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니는 뭐야 이런 논리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의구총이 그렇지만은 그거를 해갖고 만들어 오면서 그런 어떤 그 선비 문화, 선비 정신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긍지를 가지고 지금 그거를 다시 충과 뭐 정절 이런 쪽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공단 도시를 우리가 얼마만큼 좀 이렇게 이제 좀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쪽을 이렇게 엎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같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릴 때나 우리 의성 그 고등학교 친구들 의성 애들이 많은데요. 의성이 더 촌이라고 봤어요. 선산보다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짜증나는 게 의성은 기차가 있어요. 기차역이 있어요. 선산에 기차역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구에서 선산 오려면은 직행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구미 내려가고 선산을 더 가야 되는데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의성 촌놈들은 뭐 가면 기차 타고 뭐 해갖고 온데 딴 데 여행도 자주 가고요. 나중에 들었는 이야기인데 철도가요. 일제 때 구미는 존재가 없었죠. 선산이죠. 그러면은 김천에서 시작하는 철도가 선산, 해평, 대구로 들어가는 선을 끊는데 선산 유지들이 반대한 거예요. 이 들어오면은 공출되고 다 뺏기고 그다음에 우리 이걸 그런 이런 그 우리 고장 이런 그 못 들어온 해가지고 틀었는 게 김천 구미 외관 그 양목입니까 절에 넘어가서 대구로 그걸 돌렸거든요. 그게 공주가 그래요. 경부선에 들어올 때 서울에서 공주를 거쳐갖고 이쪽으로 대구 쪽으로 들어오는 걸 선을 끊었는데 공주의 그 유지들이 선비들이 반대한 거예요. 우리 그 평야를 이 철도가 들어가고 안 된다고 그래서 틀었는 게 대전으로 끊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대전은 지금 대전 후손들은 선비들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되게 부자가 돼 있고 공주 후손들은 선비 후손이라 갖고 농업 기반으로 지금 이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신적인 측면을 오늘날 공단을 그 이 산업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전화 지금 뭡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구미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 밝으려면은 공단을 오히려 더 유치해갖고 5공단까지 다 저게 완전히 분양이 다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공장이 돌아가야지 인문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인문에서만은 뭐 문화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산업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그 뭡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맥은 선산이 다 잡아갖고 있고 다만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시 이제
회복시키면서 조화를 맞추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그냥 주제넘게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박수로 주시고요. 저의 소회를 조금 얘기하자면 제가 구미에서 느꼈던 점은 산업 도시여서 컴플렉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부심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울산, 구미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산업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회사들이 좀 아쉬워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 여기 3.1문고에서 우리 동네 구미라는 그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만들어서 이미 구미의 이야기들을 좀 발견 혹은 재발견했던 그죠 맞죠 사장님? 예 그런 책들도 지금 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9시 11분이고 우리가 10분 지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딱 정각인데요. 정말 이 자리에 선생님들 질문 아쉽다 집으로 돌아가기 딱 한 질문만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 말씀을 듣고 보니 질문이 일어났던 어떤 질문 다 괜찮습니다. 손 들고 예 정말 집을 네 충분히 해소가 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손밴드 준비되실까요? 예.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손밴드 노래 듣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손밴드의 마지막 노래는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조금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박수는 편하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천사가 너에게 와서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래? 커다란 종이 비는 길을 접어 그녀와 함께 타고 솜사탕 같은 구름에 가득 이렇게 쓰고 싶다고 Loving you, I'm loving you 마음 속에 고이 접어둔 날 사랑해 사랑해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리워 지우고 아마 처음 보는 널 그려왔을 소중한 내일을 함께 하자고 말할게 어느 날 천사가 또다시 와서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래? 별빛과 달빛을 하나를 엮어 그녀의 미소처럼 화사한 머리핀을 만들어 앞머리에 꽂아주며 Loving you, I'm loving you 그녀에게 듣고 싶은 그 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싱그런 삶이보다 촉촉한 그대의 입술처럼 향기로운 꿈들을 함께 했으면 그라 거울 속에 비친 너희들의 모습을 봐 농담이 좀 지나친 거 아냐 겉으로 어떤 말을 못하겠니 선수 같은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그날들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소원을 말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때는 나만의 용기로 말할 테니 그녀가 바로 너라고 감사합니다. 예, 손밴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예. 네, 제한된 시간 안에 토크를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과 음악을 들려주신 손밴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지금 오늘 제목처럼 구미가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미 또 산업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선생님 그죠? 인문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장시간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작가님과 평론가 선생님과 책방지기 선생님, 그리고 공연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3일 문고츠,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선생님들 장시간 앉아 계셔서 허리가 아프실 텐데 그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 안녕히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